시술 후에는 통증이 잡혔다고 안심했는데 남아있는 저릿한 느낌 때문에 혹시 시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히려 시술이 잘 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다음 단계에 강력한 카드로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번 신경성형술 오해와 진실 영상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추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특히 시술 받고 쑤시는 건 괜찮았는데 왜 다리 저림은 그대로인지, 그리고 시술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은 무조건 수술인지, 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은 원탑 신경외과 전문의 정상훈입니다. 맞습니다. 시술 후에는 통증이 잡혔다고 안심했는데 남아있는 저릿한 느낌 때문에 혹시 시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미묘한 차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원장님, 보통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다가 이제는 신경성형술을 해봅시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둘 다 주사 치료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치료 모두 염증 부위에 약물을 직접 전달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마치 불이 난 곳에 소화액을 뿌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뿌리느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신경 차단술은 우리가 흔히 뼈주사라고 부르는데 허리 뒤쪽에서 문제 부위를 향해 바늘로 접근해서 약물을 분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엑스레이 장비로 위치를 확인하지만 약물이 넓게 퍼져나가는 형태죠. 그런데 신경 성형술은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허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아래 꼬리뼈 쪽에 있는 아주 작은 구멍을 이용합니다.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어진 척수의 신경 통로, 즉 고속도로의 마지막 길에서 진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늘이 아닌 가늘고 유연한 특수 카테터가 들어갑니다. 이 카테터는 마치 내시경처럼 좁아지고 유착된 길을 뚫고 들어가서 염증이 가장 심한 부위, 바로 그 코앞에 약물을 정확하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로는 약물이 닿기 어려웠던 깊숙한 곳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강력한 약물을 집중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거죠. 주사 치료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다음 단계에 강력한 카드로 신경 성형술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신경 성형술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대죠. 그냥 신경 성형술, 카테터를 넣어서 약만 주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할 방법,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두 번째 2세대 풍선 확장 신경 성형술입니다. 말 그대로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좁아져 있는 간격을 풍선으로 부풀리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시경적 신경 성형술입니다. 카테터 안으로 카메라를 넣어서 신경의 유착 상황을 관찰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유착을 분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죠. 제한된 상황 안에서는 강력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이네요. 그런데 시술 받고 나서 쑤시고 아픈 건 사라졌다는데 저리거나 얼얼한 느낌이 계속된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혹시 시술이 덜 됐거나 실패한 신호는 아닐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시술이 잘 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림이 남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 또는 남아있는 근본 원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릴 때 이런 손바닥 전기놀이 많이 해봤죠. 그것도 여기 신경이 눌렸다가 풀리는 과정 중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지 않습니까? 둘 다 신경이 눌렸다가 풀리는 증상입니다. 우리 신경이 디스크나 협착 때문에 오랫동안 꽉 눌리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말 그대로 두들겨 맞은 상태였던 거죠. 신경 성형술로 이 염증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이 얻어맞아 생겼던 눌렸던 그런 상처는 바로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맞은 자리가 나중에는 얼얼하고 욱신거리는 것처럼 신경이 회복되면서 남는 자연스러운 감각이 바로 저림이나 얼얼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간 약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남아있는 근본 원인이 문제입니다.
시술로 염증은 가라앉혔지만 튀어나온 디스크 덩어리나 꽉 막힌 협착 같은 물리적 압박이 여전히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염증 때문에 쑤시고 땡기는 통증이 너무 커서 잘 몰랐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신경이 눌려서 피가 안 통하는 듯한 그런 저릿함이나 남의살 같은 먹먹함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 이런 증상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우리 몸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라고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물리적인 압박을 해결할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경성형술까지 했는데도 저림이 계속되거나 통증이 다시 재발한다면 환자분들이 이제 정말 수술밖에 안 남았구나 하고 덜컥 겁을 내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 성형술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누르는 물리적인 원인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경 성형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술이 정말로 두렵다면 다른 신경 성형술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크게 쫙 째고 오래 입원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튀어나온 디스크 덩어리가 문제라면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서 내시경으로 쏙 빼내는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신경 통로가 좁아진 협착증이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황색인대만 정교하게 긁어내서 신경의 숨통을 틔워줄 수도 있죠. 물론 상태에 따라서는 더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정확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할지 전문의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료 방향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시술 자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척추에 직접 관을 넣는 거니까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이나 마취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모든 의료 행위에는 100% 안전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하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죠. 신경 성형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신경 손상, 출혈, 감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겠지만 존재합니다. 이제 신경 성형술로 카테터만 넣고 약만 주입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6개월 정도 한쪽다리 마비가 생긴 케이스도 더러 논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수많은 경험을 가진 숙련된 의사가 정밀한 영상 장비를 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이 시술 후에 더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 다리에 힘이 살짝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더 심해지거나 속이 메스꺼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마취제나 약물이 신경에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입니다. 대부분 푹 쉬거나 이렇게 하면 15분에서 30분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길어도 한두 시간 이내에 좋아지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드시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과거에 조영제나 국소마취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은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꼭 시술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약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주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이제 시술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증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죠.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신경성형술,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왕하면 시청자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보험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원장님만의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살짝 귀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저희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직접 보험 상품을 언급하거나 먼저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제가 꼭 아셔야 하는 핵심 원리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한도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대부분 외래 진료 시 하루에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하루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상품마다 달라서 어떤 분은 15만 원, 어떤 분은 25만 원, 또 어떤 분은 30만 원일 수 있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하루 한도액이 25만 원인 분이 병원에 오셔서 그날 바로 MRI 검사, 보통 4, 50만 원 정도 하죠. 엑스레이 촬영, 그리고 신경 성형수까지 하루에 전부 다 받으셨다면 총 비용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약속된 하루 한도액인 25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하게 진료를 보시려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검사나 시술은 날짜를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첫날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MRI만 촬영하시고 하루 한도액을 한번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며칠 뒤 다른 날 오셔서 신경 성형수를 받으시면 또 다른 날의 한도액을 한 번 더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품을 조금만 파시면 받을 수 있는 보장 혜택이 2배, 3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험 때문에 다음에 오세요 라고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진료보다가 오늘은 검사 먼저 하고 결과 보면서 다음 주에 치료 방향을 정하시죠 라고 일정을 조율해 드린다면 원장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고 눈치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경성형술에 대해 깊은 이야기부터 아주 현실적인 비용 꿀팁까지 나눠봤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치료를 고민하시거나 혹은 시술 후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내 증상이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신호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뢰하는 의사와 함께 최선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댓글로 질문 주십시오. 제가 꼼꼼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